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채연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저는 여러분께 신주가 가진 상징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주의 상징성은 총 두 가지였는데요. 신주의 치수는 자연을 상징하고 신주의 형태 및 구조의 이름, 그리고 신주에 작성하는 망자의 이름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성은 곧 이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생각한 귀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죠. 큰 의미에서 귀신은 자연의 운행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작은 의미에서 귀신은 즉 혼백이라고도 불리는 그 개념은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아직 사라지지 않은 어떠한 기운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부한 동양의 사상은 대체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양의 사상가들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전제하면서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학자들은 예법을 만들 때 자연의 모습이나 숫자를 본받으면서 그 예법으로 자기 또한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연을 닮아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유학자들의 노력은 그들이 평소에 착용했던 옷에도 담겨 있습니다. 작년에 촬영했던 강좌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심의라는 옷이 바로 그런 옷입니다. 심의는 깊을 심자에 의자를 사용한 옷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코트가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것처럼 몸을 깊이 감싸주기 때문에 깊다라는 뜻을 명명한 의복이죠. 사실 이 심자는 겉모습을 형상화한 거기도 하지만 심의가 가진 그 이면의 상징성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유학자들은 심의의 각 구성에 심연한 의미를 담아 옷을 만들어 입고는 했습니다. 이 옷을 만들어 몸을 치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유학자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향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심의의 모습을 옛사람들의 추상화나 아니면 오늘날 성균관에서 치러지는 관례,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대학교의 졸업복식으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심의의 각 구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심의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라는 옷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유학자들과 이 예를 공부했던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정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예기라는 경전 한 편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가 현재 사서라고 부르는 책 중에 하나인 중용, 대학이 예기의 한 편이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중용과 대학과 같이 심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심의의 내용이 대학과 중용만큼 철학적이라거나 그 내용이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자 심의, 계유, 제도, 이, 응, 구, 규, 권, 형. 옛날에 심의는 대각의 제도가 있어서 규, 구, 승, 권, 형을 따랐다. 네. 예기는 한나라 시대, 즉 기원전 206년부터
시대부터 기원후 3세기 무렵에 나온 책입니다. 매우 오래된 책이죠. 이 책에서 더 옛날이라고 하니 기원전 206년보다 더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 시무의 제도가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돼서 그 제도가 명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옷의 모양이 규구, 승, 권, 형의 모습을 따랐다고 하네요. 이제 뒤에 얘기 시무편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규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그리는 도구이고요. 구는 각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승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을 그리는 먹줄이에요. 직선을 그리는 먹줄, 무엇일지 잘 생각이 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승이라는 건 실에 먹을 적셔서 양쪽 끝을 이렇게 잡아당긴 후 직선을 표시해야 할 곳에 그것을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선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겠죠. 조상들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권이라고 하는 건 저울이고요. 형이라고 하는 건 그 저울에 올리는 추입니다. 옷을 만들 때 그 직선과 곡선, 원형을 사용하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울과 저울추를 닮게 만드는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아래의 글을 통해 어떤 곳을, 어떤 부분을 규, 구, 권, 승, 형에 맞게 만드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희, 응, 규. 곡거, 여, 구이, 응, 방. 부승, 급과, 이, 응직. 하재, 여, 권형, 이, 응, 평. 소매는 둥글게 해서 규를 따르고 곡거는 마치 구와 같이 해서 네모난 모양을 따르고 등솔기는 복사뼈로 이어지게 해서 곧은 모양을 따르고 아랫단은 마치 권형과 같이 해서 평평한 모양을 따른다. 지금 우리의 한복을 보면 이 소매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규를 따른다고 말한 겁니다. 곡거는 옷깃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의미하죠. 이 부분을 구라는 도형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등솔기는 이 옷 뒷부분,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랫단은 옷의 가장 끝 부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옷깃, 소매, 등솔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도형에 맞춘 것이 유학자들의 이상향을 담아낸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이상향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 규자, 행거, 수의, 위용, 부승, 구방자, 이직, 기정, 방기회야. 하재, 여, 권영자, 이, 안지, 이, 평심야. 해석을 해보면요. 그러므로 규라는 것은 길을 가다가 손을 들어 읍양을 함에 의용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등솔기와 네모난 모양을 품은 것은 그 정치를 곧게 하고 의리를 방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랫단을 권형과 같이 한다는 것은 뜻을 안정시켜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둥근 모양을 이야기하며 이제 손을 들어 인사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인사할 때의 모양새를 맞춘다고 말합니다. 또 등솔기가 곧은 것과 옷깃의 모양이 이렇게 네모난 것을 정치와 의리에 연결하고 있어요. 정치와 의리, 곧은 것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영화 중에서 그 정직한 후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시즌2까지 나왔던데요.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한번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 하던 국회의원 후보가 어느 날 번개를 맞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니까 선거 공략도 할 테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한 말도 많이 할 텐데요. 그런데 이 말들의 거짓을 한치도 조금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네, 자, 만약 이런 국회의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어떻다고 평가하실 건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정직한 후보야. 거짓말을 안 해. 라고 평가할 겁니다. 이 심의 옥깃이 바르다, 직하다 라는 것은 이렇게 거짓 없이 고든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랫단을 평평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학자들이 마음 공부의 지침서로 삼았던 대학이라는 책에는요. 지지 이후의 유정이요. 정 이후의 능정이며 정 이후의 능안하고 안 이후에 능려하며 려 이후에 능득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멈출 곳을 안 이후에 정함이 있으니 정한 뒤에 고요할 수 있으며 고요한 이후에 편안할 수 있으며 편안한 이후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생각한 이후에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멈출 곳을 안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할 일은 공부겠죠? 네.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를 아는 게 멈출 곳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할 일을 알고 나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해야 할 일이 공부라는 걸 안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로 공부로 정하는 겁니다. 주자는 이 정하다에 대해서 지유, 정향이라고 해서 지유, 의지가 정향, 정해진 방향이 있다. 의지는 정해진 방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의지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자면 나의 의지가 약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대학의 윗 구절로 의지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보자면 일단 의지가 정해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난 오늘 뭘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불안함, 이 마음속에서 요동치지 않게 되는 거죠.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제 막 제마다 다른 소리를 내면 우리는 복잡해서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의지는 이런 우리 머릿속의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요해진 다음에는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편안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좀 편안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심란하고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가 편할 리가 없겠죠. 의지가 정해지자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까지 편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얻고자 했던 것, 예를 들어 공부의 결과라던가 정말 작게는 수학 문제 한 문제에 대한 답이라던가
운동의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학의 구절의 의미입니다. 의지를 하나 잘 갖는 것만 해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유학자들이 평생 동안 연구했던 주제입니다. 매일 실천하고자 했던 강령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심의로 형상화해서 그것을 착용하는 순간마다 다시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려고 노력했던 건 아닐까요? 자, 말씀드린 구절 뒤에는 또 이런 구절이 뒤따라옵니다. 고, 규구, 취, 기무사, 승, 취, 기직, 권형, 취, 기평, 고, 선왕, 귀지. 그러므로 규와 구는 그 사사로움이 없음을 취한 것이고, 승은 그 발음을 취한 것이며, 권형은 그 평안함을 취한 것이므로 선왕이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 심의의 각 구성의 기준이 되는 규구, 권, 승, 형, 이것을 사사로움이 없음, 무사, 발음, 직, 평안함, 평 등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왕이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을 마치죠. 여기서 선왕이란 태평시대를 이뤘던 요순과 같은 좋은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성인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도형에다 대입을 시켰고 또 그 도형의 모습을 심의라는 복식에 다시 한번 대입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구, 권, 승, 형의 이 5가지 법, 5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어떻게 성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형상화한 도구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 5가지 법은 어느 시기에 이르면 성인을 비유하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형, 성인의 가치관이 아닌 성인을 직접 형상화하는 데 이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를 맹자에서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맹자왈 규구는 방원지 지하요 성인은 일륜지 지아니라. 이 구절을 해석해보면요. 맹자가 말씀하셨다. 규와 구는 네모와 원의 기준이요. 성인은 일륜의 기준이다. 원형자, 직선자는 국가에서 이제 도량형이라고 해서 통일을 해놓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원형자가 앞으로 우리가 쓸 기준이 되는 거야. 이 직선자가 앞으로 우리가 쓸 기준이 되는 거야 라고 정해놓으면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이제 자나 도형이 됩니다. 그것처럼 성인은 사람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2가지를 등치켜 놓고 종종 이 2가지를 상호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비유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심의에 담겨 있는 이 사사로움이 없음, 발음, 평함, 여기에 더 나아가 각각의 도구가 가지고 있는 모양에 따른 의미를 확장시킨 겁니다.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 성인의 모습, 그리고 성인을 목표로 하는 학자들이 입는 옷, 성인의 가치관 등 심의 하나에는 이렇게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인의 모습을 담은 이 심의. 이 심의는 언제, 누가 착용했던 옷일까요? 먼저 처음 심의가 만들어졌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심의는요, 다른 옷들과 다르게 임금에서부터 사대부, 그 외 여러 사람들까지 계층을 막론하고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신분이 달라지면 옷의 색이나 형태, 무늬, 장식 등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신분이 다르니까요. 그런 차이 없이 같은 이름으로 심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용되었던 옷이라는 점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심의는 좋은 일에도 착용이 되고 나쁜 일에도 착용이 됐다는 겁니다. 유학자들에게 옷이란 TPO가 맞아야 합니다.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복식이 있는 거죠. 신분에 따라 복식의 색, 무늬, 장식이 달랐던 것처럼 좋은 일에 입는 옷, 나쁜 일에 입는 옷이 달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심의는 좋은 일에서도 그리고 나쁜 일에서도 입었다고 합니다. 심의가 이렇게 나쁜 일, 기쁜 일에도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심의의 상징성 때문이죠. 유학의 가치, 성인이 추구하는 바를 구현해 놓은 옷이니 좋은 일, 나쁜 일을 따지지 않고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옷을 만드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나라의 정연이라는 학자는 이 옷에 대해 갖추기가 쉽다라고 해서 심의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집안 예의 시작이 되었던 주자가래를 보면 통례라고 하는 부분에 이 심의 제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통례란 관, 혼, 상, 제의 사례를 관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심의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행사를 치르는 사당이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례 부분에 심의가 들어가 있다는 건 집안에서 예를 행할 때 심의라는 옷이 언제든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심의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나쁜 일, 기쁜 일에도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중 송시열이라는 학자는 여기에 더해서 여성도 심의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심의는 평상시에도 착용을 하고 집안에 중요한 예가 있을 때도 착용을 했던 옷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분, 남녀를 막론하고 입었던 복식이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옷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요즘에도 이런 옷이 있을까요?